안녕하세요. 레디에이션 oncology에서 활용되는 딥러닝에 대해서 발표할 정성현입니다. 네, 우선 또 마이너한 주제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제가 요즘 전공에 열심히 빠져 살고 있어서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가져왔다는 점 우선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딥러닝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정도 알아가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인공지능 분야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 치료, 그리고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건 이제 메디컬 이미징이라고 병원 가면 찍는 CT, MRI 이런 영상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환자가 몇 년 후가 지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까 반응이랑 다른 점은 치료 후의 즉각적인 반응이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후에 사실 생존율에 가깝죠. 이 환자가 살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거는 종양 치료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냥 기본적인 정보들만 살짝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튜머 트리트먼트에는 가장 큰 게 이제 직접 칼로 집도해서 뜯어내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약품,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하는 케모테라피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이제 제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인 레디에이션 테라피입니다. 이건 제가 대략적으로 그린 건데, 케모테라피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규모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만 치료가 가능하고요. 설저리는 이제 종양이 완벽히 이제 좀 경계가 뚜렷해야 직접 칼로 찢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치료의 경우에는 레디에이션 oncology가 될 텐데, 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까지는 필요가 없을 텐데 케모테라피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종양들에 대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흔히 보는 CT, MRI 사진들인데 종양, 이거 뇌사진이거든요. 뇌사진 보면은 얘는 좀 종양이 뚜렷한 사진이라 이 부분에 종양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사실 레디에이션 테라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뇌 같은 경우에는 칼을 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레디에이션으로 진행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방사선 치료기인데 이 부분들을 알 필요는 없고, 그 딥러닝이 레디에이션 테라피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는데, 처음 이제 방사선을 쏘고 타겟을 맞춰서 방사선이 나오게 하는 부분부터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정말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그 장치들이 환자 몸속의 종양에 도달하는 방사선량을 전부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측, 또는 얘를 어떻게 맞춰야 환자의 종양만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그냥 들고 왔습니다. 방사선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거예요. 방사선을 쐈을 때 정상 조직도 같이 건드리기 때문에 암 조직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정상 조직이 죽을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작용을 줄이는 걸 최우선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레디에이션 테라피의 전체적인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점은 지금 종양을 체크하는 방식이 의사가 직접 영상을 보고 그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얘를 이제 의학 물리학자한테 보내서 이만큼을 처방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물리학자들이 그걸 계산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손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물론 요새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되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치료를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이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을 평가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각각의 치료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인데, 마지막 거는 패스하고 2가지에 대해서만 딥러닝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 부분에서는 가장 딥러닝의 태스크 중에 예측하기 쉬운 거예요.
영상이 있을 때 각각의 기관을 세그멘테이션하는 태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몸 안에서 대체 어느 부분에 얼만큼 들어가느냐에 대한 예측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이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럼 이 치료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 태스크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어떻게 환자가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트리트먼트 플래닝 치료 계획 부분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가 생각보다 오래된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을 때 2019년만 해도 아직 엄청 극초기의 단계고, 얘를 실제로 활용하면 그냥 환자는 죽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진짜 많은 시도를 해봤고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넷을 활용해서 방사선량을 얼마나 넣어줘야 되는가에 대한 예측인데, 환자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이 도즈가 이제 방사선량인데 그거를 어떻게 분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았을 때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DCNN을 결합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완전 일치하는 그 포즈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마취하는 경우에는 이제 호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심장이나 뭐 폐 같은 게 움직이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방사선을 정확히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션 트래킹 같은 태스크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연구한 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보자면 CT랑 MRI를 저희 지금 각각 찍어야 돼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MRI 사진을 한번 찍고 나서 그것만 가지고 얘를 CT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얘는 사실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레디에이션이 어떻게 감소하는지랑 그 다음에 도즈 칼큘레이션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이학습으로 각각 다른 종양에 대해서 치료하는 게 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들을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CNN 베이스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요 세 개는 생략을 할 거고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는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초기 단계의 연구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 후의 반응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얘도 이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치료 전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고, 사실 대부분의 연구가 모든 암에 대해서 적용되는 연구들은 아니고 딱 하나만 집어서 이 연구에 대해서만 진행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암마다 위치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종양의 그 조직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암에 대해서만 그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잘 되면 요거를 다른 암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다는 것 정도를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도메인이 깊다 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간단하게만 개요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 방사선량에 대한 예측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VMAT라는 기계고,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이제 전립선암인데 걔를 이제 요걸로 치료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MRI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MRI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방사선량이 빨간색일수록 많이 들어가고 파란색일수록 적게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걸 예측하는 모델이고요. 네, 요거를 이제 연구를 수행한 방식은 이것도 사실 숫자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중요한 건 세 가지 스타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인스티튜션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스티튜션을 바꿔서 하나의 데이터를 모아서 총 4가지의 타겟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비교하는 방식은 이제 DSC 그다음에 DBH는 사실 도즈가 얼마나 들어간지 아까 그 색깔로 볼 수 있었던 그 히스토그램인데 그 파라미터를 이제 예측하는 게 이제 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종양의 볼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Organ-Shaped Risk, OAR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요거는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정상 기관들은 어떤 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뇌에다가 이제 종양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위험에 빠지는지, 그냥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과만 이제 빠르게 가지고 왔는데 얘네 말로는 같은 스타일, 아까 세 개는 같은 스타일, 그 다음에 하나는 외부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았다고 했는데 같은 스타일에 대해서는 잘 된다고 해요. 근데 각각의 예측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얘네가 말한 결과가 근데 클리니컬 임플리멘테이션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 적용해도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환자한테 이걸 적용할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적용은 할 수 없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아까 등장했던 OAR 그걸 이제 CT에서 어떤 기관들이 좀 방사선에 죄송합니다. 픽폭될 확률이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고요. 근데 얘는 원래 직접 이제 파악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가 직접 손으로 그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똑같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 명의 의사한테 가면 종양을 다 다르게 그린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직접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한번 세그멘테이션을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연구고요. 제 대표적으로 이름은 WPNe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OAR들을 파악하는 거가 가장 대표적인 태스크가 되겠고요. 요것도 패스하면 이제 얘가 비교한 다른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ABAS, 애너토미넷, 그리고 NNUnet 이렇게 세 가지 원래 있던 기존 모델들과 자신들의 모델을 비교했는데 얘네도 사실 똑같은 말을 하죠. 얘네 셋보다 우리가 월등히 뛰어났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아끼고 그 다음에 도즈 어큐레시, 그러니까 방사선량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는 이제 DSC 값이 이제 0.84, 0.81 막 이런데 기존 게 워낙 성능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 정도로도 우린 훨씬 뛰어나라고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클리니컬리 어셉터블하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걸로 봐서는 아직 한참 멀리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직 잘 되고 있다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짧은 발표였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